손님, 추우셨죠? 따뜻할 때 맛있게 드세요. 준혁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쫓겨난 아내가 지금 시골 국밥집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못 알아봅니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눈이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등에 업힌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이준혁 대표는 지방 현장 점검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폭설이 쏟아져서 고속도로가 통제되는 바람에 내비게이션이 시골 국도로 우회하라고 안내했어요. 좁은 국도를 달리는데 눈발이 점점 거세지더니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눈이 너무 심합니다. 잠깐 어디서 쉬었다 가시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차가 속도를 줄이며 국도변 작은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허름한 건물 서너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끝자락에 낡은 간판 하나가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는데 말잔의 소머리 국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간판은 낡았지만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내리자 어깨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국밥집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이 얼굴을 휘감았고 국밥 끓는 냄새와 파 써는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탁자 4개가 겨우 들어찬 작은 공간에 벽면을 따라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방 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비닐 커튼이 젖혀지며 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갈라진 손으로 행주를 쥔 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밖에 눈 많이 오죠? 국밥 금방 해드릴게요. 준혁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잊으려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수척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2년 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전처 박소연이었어요. 준혁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해외로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불륜상대 남자와 함께 회사 돈을 들고 떠났다고 새어머니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골 국밥집에서 아이를 업고 일하고 있는 거야? 바람났으면 잘 살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여기서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건데? 준혁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양손으로 국밥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잠결에 칭얼거리자 소연이 살짝 몸을 흔들어 아이를 달래면서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소연이 숟가락을 그릇 오른쪽에 가지런히 놓고 젓가락은 숟가락 위에 살짝 걸쳐서 손잡이가 손님 쪽을 향하도록 맞췄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신혼 때 소연이 밥상을 차릴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숟가락은 항상 오른쪽에, 젓가락은 숟가락 위에 살짝 걸쳐서 바로 집을 수 있도록 놓은 것. 그때마다 준혁이 왜 꼭 그렇게 놓는 거냐고 놀리면 소연이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놓으면 바로 집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사소한 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어떤 식당에서도 어떤 사람한테서도 수저를 저렇게 놓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손님. 밝고 평범한 웃음이었어요. 낯선 손님한테 건네는 아무 감정 없는 미소. 준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준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건가? 2년 동안 숨어 살면서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연기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경계도 당황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자연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준혁은 국밥을 몇 숟갈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일어서려는데 등에 업힌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준혁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순간 준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자기 눈과 똑같았어요. 저 아이는 누구 아이야? 설마. 준혁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님 거스름돈 드려야죠. 소연이 급히 나왔어요. 됐습니다. 준혁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짧게 말하고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는데 눈 내리는 국밥집 창문 너머로 소연이 보였어요.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는데 왼쪽 다리를 살짝 끌고 있었어요. 절뚝이는 걸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걸음이었어요. 바람나서 나갔으면 잘 살고 있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 저 다리는 뭐야? 수저는 왜 그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야?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았는데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미워해야 하는 여자인데, 배신한 여자인데, 그런데 저 모습을 보니까 가슴 안쪽이 뜯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 침묵만 가득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2년 전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날, 늦은 밤, 사무실에 커피를 들고 나타났던 여자.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태호 회장에게서 준혁건설 경영을 넘겨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30살의 대표 자리에 앉았으니 주변의 기대도 컸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거웠고 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근이 일상이 됐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서류에서 눈을 떼는 게 준혁의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수줍은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입사한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인수인계 받느라 늦었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나 해서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밀었어요. 준혁은 멍하니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신입사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다니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따뜻한 커피가 손바닥에 닿으니 피로가 살짝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까지 있지 마세요. 대표님도요. 소연이 작게 웃었어요. 순수하게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성실한 신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다른 직원들과 좀 달랐어요.
준혁이 야근할 때면 어김없이 책상 한쪽에 간식이 올려져 있었고 힘든 표정으로 회의실에서 나오는 날이면 포스트잇에 짧은 글귀가 모니터 옆에 붙어 있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단순한 한 줄이었는데 그게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다정함이 소연이란 사람한테는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준혁은 퇴근 시간이 되면 비서실 쪽을 먼저 보게 됐어요. 서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취미 이야기로, 가족 이야기로 번져갔고 소연이 웃을 때마다 준혁의 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준혁이 용기를 냈습니다. 소연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소연의 볼이 살짝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데이트는 소연이 골랐습니다. 준혁은 당연히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생각했는데 소연이 데려간 곳은 재래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을 나란히 걸으며 어묵도 먹고 호떡도 사 먹고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이 준혁의 국밥에 된장을 반 숟갈 풀어 넣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이게 뭐가 달라진다고. 준혁이 웃으며 한 숟갈 떴는데 정말 달랐습니다. 국물이 한결 깊어지고 감칠맛이 입안에 번졌어요. 어떻게 안 거야 이거? 어렸을 때 아빠가 알려줬어요. 아빠가 막노동 끝나고 오면 저를 국밥집에 데려가줬거든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넣어서 먹이는 걸 보고 배웠어요. 소연이 국밥을 호호 불며 한 입 떠먹었습니다. 국밥집이 제일 행복한 기억이에요. 준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비싼 음식, 좋은 식당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국밥집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준혁에게는 어떤 보석보다 반짝여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의 시장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퇴근하면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국밥집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좁은 골목을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습니다. 준혁이 소연에게 딸기를 골라주면 소연이 하나를 집어 준혁 입에 넣어줬고 둘 다 웃으며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사귄 지 꼭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소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을 끌어안았어요.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태호 회장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집안에 온 걸 환영한다, 소연아. 어머니 명희도 소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예쁜 딸 얻었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장인 박진우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진 누드를 걸었어요. 평생 막노동으로 딸 하나 키운 아버지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딸의 손을 잡은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볼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소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쌌어요. 나란히 출근하고 퇴근하면 손을 잡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녁마다 소연이 밥상을 차리면서 숟가락을 오른쪽에 젓가락을 숟가락 위에 살짝 걸쳐놓은 걸 보며 준혁이 놀렸어요. 왜 꼭 그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바로 집을 수 있으니까요. 소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밤이면 소연은 다이어리를 펼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어릴 때부터 써온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첫 장에는 어린 소연의 빼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행복해지자 소연아. 소연은 그 밑에 새로운 글을 더했습니다. 행복해졌다 정말로.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어머니 명희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준혁이 주저앉았어요. 소연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준혁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준혁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좀 나으시려면 사람이 필요해. 간병인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며칠 뒤 간병인이 왔습니다. 차미선이라는 여자였어요. 50대 초반이었지만 외모는 훨씬 젊어 보였고 말솜씨가 좋아서 명희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가족 모두 안심했어요. 하지만 소연만 미선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미선이 병실에서 나와 복도 모퉁이에서 전화할 때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서의 다정한 목소리와 전혀 달랐거든요. 낮고 차가운 톤이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화난 표정으로 돌아서는 미선의 뒷모습을 보며 소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간병인 미선 씨, 뭔가 이상하다. 사람들 앞이랑 혼자 있을 때 얼굴이 너무 다르다. 소연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직감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들어온 뒤로 명희의 방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침대 시트는 매일 새 것으로 바뀌었고 명희가 좋아하는 꽃이 화병에 꽂혀 있었으며 식사 시간에는 직접 죽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 줬어요. 태호 회장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미선은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명희의 상태를 꼼꼼하게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식사도 잘 하셨고 산책도 짧게 다녀왔어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회장님. 태호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이면 미선은 따뜻하게 웃어 보였어요. 누가 봐도 헌신적인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자꾸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소연이 예정보다 일찍 병실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안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약은 내가 알아서 조절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소연이 멈칫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무슨 약을 조절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 목소리 톤이 평소 미선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자 미선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소연씨, 일찍 왔네? 어머님 방금 주무셨어. 미선이 웃었지만 소연은 방금 전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 소연이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선 씨가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뭔가 이상했어. 약을 조절한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약? 이야기 아닐까? 간병인이니까 약 관리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톤이 완전히 달랐어. 사람들 앞에서의 목소리랑. 소연아, 내가 요즘 어머니 걱정에 예민해진 것 같아. 미선 씨 잘하고 있잖아.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소연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나서 명희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죽을 먹고 산책도 다녀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의식이 흐려지고 혈압이 떨어졌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투약 경과로 보면 이 정도로 급격히 나빠질 상황이 아닌데. 준혁이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명희는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실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태호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준혁의 등을 쓸어주며 옆을 지켰어요. 그런데 소연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느라 모두가 정신없는 틈에 미선이 병실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자기 가방에 넣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약병 같았습니다.
소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미선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이 웃었어요. 슬프지? 어머님이 편히 가셨으니 그나마 다행이야.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미선은 태호 회장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식사를 챙기고 약을 건네고 산책을 함께하며 태호의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49제가 끝난 직후 태호 회장이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미선 씨와 재혼하기로 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49제가 이제 막 끝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 씨가 내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돌봐줬어. 그 고마움을 갚고 싶다. 고마움을 갚는 거랑 재혼은 다르잖아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태호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소연은 옆에서 태호의 표정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요즘 들어 판단이 빨라졌다기보다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태호의 뜻대로 재혼이 이루어졌어요. 미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됐습니다. 달라진 건 그날부터였어요. 첫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미선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하나 집어 입에 넣더니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이런 반찬은 올리지도 않았을 텐데. 뭐 배운 적이 없으니 모르는 거겠지. 조용했지만 칼날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선이 손을 내저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야, 농담. 왜 이렇게 예민해? 웃고 있었지만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소연은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선의 압박은 은밀하고 집요하게 계속됐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소연의 집안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우리 며느리가 워낙 살림을 모르는 집에서 자라서 라며 웃어넘기는 말들이 쌓여갔어요. 준혁 앞에서는 항상 다정한 새어머니였지만 둘만 있을 때의 미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에게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어요. 어느 밤 태호 회장이 잠든 뒤 미선이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준혁건설 경영지원실장 정태웅이었어요. 자금 이체 확인했어? 네, 이번 달도 깨끗하게 넘어갔습니다. 좋아. 그리고 회장님 약은 내가 계속 관리할 테니까 당신은 서류 쪽만 신경 써.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미선과 태웅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내연 관계였어요. 미선이 간병인으로 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태호에게 접근해 재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둘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준혁건설의 돈. 미선이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태웅이 재물을 관리하며 둘이 함께 비자금을 빼돌리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태호 회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매달 수억 원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호 회장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미선이 매일 챙기는 건강보조제 안에 미량의 약물이 섞여 있었어요. 한 번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점점 멍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사소한 결정도 미선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미선이 태웅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당신은 회사 돈에만 집중해. 며느리만 신경 안 쓰면 우리 앞에 막을 사람은 없어. 태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눈치가 빠른 편이라. 미선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 저런 애는 내가 다룰 수 있어. 하지만 미선은 몰랐습니다. 소연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시작했다는 걸요. 미선이 안주인이 된 뒤로도 소연은 태우 회장의 특별 비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일정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미선의 따가운 눈총이 신경 쓰였지만 소연은 꾹 참고 맡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어요. 내부 감사 자료를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소연은 회장실 캐비닛에서 서류 더미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세금 관련 문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수북하게 쌓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다가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억, 5억, 어떤 달은 10억이 넘는 돈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으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혹시나 싶어 인터넷으로 그 회사들을 검색해 봤지만 홈페이지도 없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은 곳들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소연은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끼며 관련 서류를 더 찾아봤습니다. 계약서 더미가 나왔어요. 거래처 이름이 전부 처음 듣는 곳들이었고 계약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허위 계약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연은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을 봤습니다. 태우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연은 서랍에서 태우 회장이 직접 서명한 다른 서류들을 꺼내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어요. 시아버지의 진짜 서명은 끝 획이 위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계약서들의 서명은 끝 획이 아래로 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장을 비교해 봤지만 분명히 달랐어요. 아버님 서명이 아니야. 소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태우 회장의 서명을 위조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였어요. 총액을 대충 합산해 보니 10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소연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관련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사를 마친 소연은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 선배 중에 경찰 출신으로 필적감정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배에게 서류 사진을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답변이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배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아, 네가 보낸 서류 봤어. 이거 위조 확률 100%야. 필체가 아예 달라. 정말이야? 이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소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시아버지 서명을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 안에 누가 있을까? 비자금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소연은 더 큰 비밀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야근이 늦어진 밤이었어요. 서류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회장 별실 쪽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별실에 있는 거지? 소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별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이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선과 태웅이 포옹하고 있었어요. 업무 관계로 볼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미선이 태웅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번 달 자금 이체 확인했어? 네,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 없어요. 잘했어. 회장님 쪽은 내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서류만 신경 써. 미선이 웃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품격 있는 사모님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소연이 알던 미선의 얼굴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비자금을 빼돌린 게 이 두 사람이었구나. 시아버지 서명을 위조한 것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도 전부, 그리고 둘이 연인 사이라니.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장면, 대화하는 장면을 찍고 녹음 버튼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고 녹음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별실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자 소연은 황급히 몸을 돌려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소연은 현관문을 닫고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준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새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경영지원실장이랑 내연 관계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여보, 혹시 어머님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멈췄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와 녹음 파일, 사진만으론 부족했어요. 새 어머니와 회사 임원의 불륜의 비자금 횡령이라니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소연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은 이상하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비자금 횡령을 발견했다. 위조된 서명, 페이퍼 컴퍼니, 미성과 태웅의 관계까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 내가 지켜야 해. 소연은 다이어리를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확신이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연은 몰랐습니다. 회장실 천장 구석에 달린 CCTV가 소연이 USB에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찍어두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별실 앞 복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모습까지. 그날 밤 태웅이 보안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며느리가 회장실 컴퓨터에서 USB로 뭔가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별실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도 찍혔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래? 이제 끝내야겠네? 더 늦기 전에.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니 미선과 경영지원실장 태웅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태웅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더니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내렸어요.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 우리가 한 거 전부.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 그의 명의로 계좌 만들고 서명도 위조해.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태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조작이 시작됐어요. 먼저 횡령 누명이었습니다.
태웅은 소연 명의로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인감 도장을 복제하고 서명을 위조해서 회사 돈이 소연의 계좌로 흘러간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허위 계약서에도 소연의 이름을 집어넣어 마치 소연이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횡령한 것처럼 치밀하게 짜맞춘 겁니다. 그 다음은 불륜 유명이었어요. 태웅이 남자를 한 명 고용했어요. 소연이 며칠 전 산부인과에 임신 확인을 하러 간 날이었는데 그날 같은 건물에 그 남자를 보내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CCTV 영상을 편집해서 소연과 남자가 나란히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었고 호텔 로비 영상도 합성해서 소연이 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는 것처럼 꾸몄어요. 거기에 소연의 휴대폰까지 손을 댔습니다. 소연이 잠든 사이에 태웅의 부하가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가짜 메신저 대화를 심어 놓았어요. 소연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만든 뒤 캡처를 해두고 원본 대화는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소연의 USB도 빈 것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미선이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본인이 와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방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특별비서 박소연, 횡령 및 불륜 의혹. 첨부된 건 소연 명의 비자금 계좌네요. 위조된 서류, 합성된 호텔 사진, 메신저 캡처였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소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다가 싸늘한 시선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순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소연 씨,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세요.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자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면에는 시어머니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뭔가가 띄워져 있었어요. 소연 명의 비자금 계좌, 위조된 서명이 담긴 서류들, 호텔에서 남자와 만나는 합성사진, 메신저 캡처까지.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짓이잖아. 회사 돈 빼돌리고 남자까지 만나고. 저 계좌 제 거 아니에요. 저 사진도 합성이에요. 소연이 소리쳤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냉담했어요. 서명이랑 인감이 일치하는데요. 계좌 개설 서류에 본인 신분증 사본도 있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저도 증거가 있어요. 여기 다 담아뒀어요. 이거 보시면 진짜 누가 횡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폴더를 하나하나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 USB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 시어머니 미선이 비웃었어요.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준혁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나 안 했어. 이거 전부 조작이야. 누가 USB를 바꿔치기 한 거야. 그리고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한 번만 믿어줘.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계좌, 영상, 메신저 캡처.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증거들이었어요. 정말 네가 안 한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임신이라면서 그 남자 아이 아닐까?
검사라도 해볼까? 소연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이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차갑고 계산된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이 여자가 꾸민 거라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USB는 비어 있었고 녹음 파일과 사진은 휴대폰에 남아있지만 이 자리에서 꺼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분위기였어요. 준혁이 소연에게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소연은 그 한마디를 듣고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소연이 준혁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준혁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이 회의실 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시어머니 미선이 마지막으로 소연 옆을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소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 바닥에 앉아 소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믿었던 남편마저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3일 일하는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짐을 쌀 수가 없었어요. 싸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남편이 웃으며 다가와서 다 오해였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혁은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미선은 대놓고 소연을 무시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가정부에게 소연의 방 앞에 빈 박스를 갖다 놓으라고 시켰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미선이 현관 앞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소연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어릴 때부터 써온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져 있고 수백 번 열고 닫은 흔적으로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소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어요. 여보, 나 정말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아기가 생겼어. 당신이 이거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둘게.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 글씨가 중간부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볼펜 자국이 종이를 뚫을 만큼 깊게 눌려 있었어요. 종이 위에 동그랗게 번진 자국이 여러 개 남았습니다. 소연은 다이어리를 덮고 표지 안쪽을 열었어요. 주머니에서 SD 카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원본 파일을 전부 복사해둔 카드였어요. 시어머니 미선과 경영지원실장 퇴근의 녹음 파일, 비자금 자료, 불륜 사진, 필적 감정 결과까지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USB는 바꿔치기 당했지만 이건 소연이 혹시 몰라 따로 백업해둔 마지막 증거였어요. 소연은 SD카드를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이 다이어리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어요. 속이 메스껍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서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소연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전화 너머로 아버지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비 오는데 어떡해? 택시 타.
아빠가 나가서 기다릴게. 금방 갈게.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국도를 걸었습니다. 큰 도로로 나가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어요. 빗길이 미끄러웠습니다. 가방을 두 손으로 껴안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소연의 등 뒤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차가 소연 옆을 멈추더니 남자 2명이 내렸어요. 가방 놔두고 가. 소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소연이 본능적으로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었어요. 다이어리 안에 SD카드가 있었어요. 이걸 뺏기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싫어요. 소연이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빗길이 미끄러워 발이 자꾸 헛디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연은 국도 쪽으로 뛰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면 지나가는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도로 뛰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의 전조등이 눈을 삼켰어요. 경적 소리가 빗소리를 찢으며 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내려 찍었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어둠이 밀려왔어요. 의식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연은 가방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괴한 2명이 쓰러진 소연 옆에 섰어요. 한 명이 몸을 숙여 소연의 손에서 가방을 뺐습니다. 지퍼를 열어봤어요. 옷가지 몇 벌, 지갑, 낡은 공책 1권. 뭐야? 쓸만한 거 없잖아. 됐어, 가자. 저 상태면 움직이지 못할 거야. 남자들은 가방을 도로변에 내동댕이 치고 차에 올라 사라졌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어요. 소연은 국도 한가운데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피가 머리카락 사이로 번져나갔어요. 도로변에 내팽개쳐진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가 반쯤 빠져나와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있는 SD카드를 괴한들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국도 위로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말잔의 소머리 국밥의 말자 할머니가 새벽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뭔가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국도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어요. 피투성이 여자였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이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국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자기 외투를 벗어 소연의 몸 위에 덮어줬어요. 비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의 차가운 손을 잡고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 내팽개쳐진 가방은 할머니가 주워서 함께 가져갔어요. 소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하얀 천장이었고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코에 뭔가 꽂혀있는 느낌이 나서 고개를 돌리자 낯선 노인이 침대 옆에 앉아 소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자 할머니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누구예요?
소연의 갈라진 목소리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가, 정실이 들었구나. 여기 병원이야. 네가 길에 쓰러져 있었어. 저는요, 제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소연의 눈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검사를 마친 뒤 할머니를 복도로 불러내 설명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뇌가 손상됐고 극심한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될 수도 있고 평생 이대로일 수도 있어요.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이 환자분 임신 중이세요. 3개월이고 사고 충격에도 태아는 다행히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국도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이 젊은 여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니. 할머니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소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소연의 옷 안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신분증은 없었고 대신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세탁소 영수증이었는데 거기에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지만 쓰지 않기로 했어요. 한밤중 국도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 임신한 몸이었으니 누군가에게 쫓기다 이렇게 된 게 분명했고 본명을 쓰면 위험할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 깨어나자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이름은 김지은이야.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이 없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왔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은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국밥집 하는 사람이야. 말자라고 해.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가자. 밥은 먹여줄 수 있어.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어난 지은을 할머니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골 국도변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억이 없으니 뭘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커지는 배 때문에 몸도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줬어요. 사골 고는 법, 파 써는 법, 국밥 말아내는 법, 손님 상 차리는 법까지 마치 어린 딸한테 가르치듯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지은은 서툴렀지만 성실했어요. 시키는 것보다 더 하려고 했고 틀리면 몇 번이고 다시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참 착한 애야. 이렇게 착한 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달이 지나면서 지은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고 할머니가 읍내 산부인과에 데려가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여주며 건강한 아이라고 말했는데 지은은 화면에 비친 작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이 아이만은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몸에 번졌습니다.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미숙아였습니다. 작은 몸이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고 지은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며칠 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처음으로 지은의 품에 안겼을 때 작고 가벼운 몸이 가슴 위에 놓이는 순간 지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왜 이 아이를 안으면 세상 전부를 아는 것 같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참을 놓지 않았어요. 그 뒤로 2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할머니 옆에서 소머리 국밥 육수 끓이는 걸 도왔어요. 처음엔 사골 고는 불 조절도 못했던 지은이 2년이 지나자 혼자서 육수를 내리고 국밥을 말아내고 손님상을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국밥을 날랐고 무거운 가스통도 혼자 옮겼고 장을 보러 읍내까지 걸어갔다가 짐을 지고 돌아왔어요. 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업고 뛰어서 읍내 병원까지 갔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라 몸이 약해서 약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은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 할머니가 가끔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은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할머니. 이 정도는요. 지은이 웃었는데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기억을 잃었는데도 이 여자에게는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어요. 지은은 아이를 재우고 나면 잠꼬대를 했는데 매일 밤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제발.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어요. 기억은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아가씨한테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지은 기억을 몸이 놓지 못하고 매일 밤 되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연의 가방을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낡은 다이어리가 들었는데 할머니는 남의 물건을 열어보진 않았어요. 다만 언젠가 이 아가씨의 기억이 돌아오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곱게 보관해 뒀습니다.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있는 SD카드의 존재를 할머니는 알지 못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쫓겨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 미선이 준혁에게 말했어요. 소연이가 그 남자랑 해외로 떠났다더라. 돈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아예 도망친 거야.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 밑에 깔린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러도 준혁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흔적을 전부 치웠어요. 옷도 화장품도 신발도 전부 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재 서랍 맨 안쪽에 소연의 사진 한 장만은 치우지 못했어요.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내서 웃고 있는 소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그걸 반복했어요.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같은 시간 소연의 아버지 진우는 전혀 다른 지옥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진우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마당에 나가 기다렸는데 비가 쏟아지는 밤에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우산도 쓰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진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성인 가출로 분류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이후 2년을 딸을 찾아다녔어요. 전국 경찰서를 돌며 실종 신고를 넣었고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고 아는 사람이란 사람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생 막노동으로 혹사시킨 몸이 딸을 찾아다니면서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기침이 잦아지고 숨이 가빠지고 체중이 줄었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딸을 찾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집으로 간다고 전화한 딸이 2년째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우는 매일 밤 현관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혹시 딸이 올까봐.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준혁의 머릿속에는 그 국밥집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오른쪽에 가지런히 놓던 손이 떠올랐고 서류를 보다가 아이를 업고 쩔뚝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이 눈앞을 가렸어요. 사흘을 버텼습니다. 안 가려고 했어요.
바람난 전추한테 미련이 남아서 찾아가는 꼴이 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결국 차에 올라탔는데 자기한테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바람났으면 잘 살고 있어야 할 여자가 왜 시골 국밥집에서 저러고 사는 건지, 나를 진짜 모르는 건지, 저 아이는 대체 누구 아이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해서 며칠 전처럼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이 주방에서 나와 국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라는 말에 준혁의 가슴이 뜨끔했는데 지은의 눈에는 이번에도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단골 손님이 다시 왔다는 뜻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이틀에 한 번꼴로 국밥집을 찾았어요. 서울에서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돌아가는 게 반복됐고 운전기사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바람난 여자가 왜 저러고 사나? 진짜 나를 모르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했어요. 이 여자의 삶은 돈 들고 도망간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지는 국밥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업고 뛰어서 읍내 병원까지 가고 무거운 가스통을 혼자 옮기다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준혁은 매번 지켜봤어요. 어느 날은 지은이 국밥 배달을 나가는 뒷모습을 봤는데 아이를 업고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왼쪽 다리 때문에 걸음이 자꾸 흔들렸고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더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준혁을 모르니까,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달려오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서 봐야만 했어요. 며칠째 계속 오는 주혁을 말자 할머니가 눈여겨 보더니 어느 날 점심이 지나고 손님이 빠진 시간에 준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 요즘 자주 오시네. 우리 국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웃으며 물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자꾸 오는지 파악하려는 눈이었습니다. 준혁이 대답을 망설이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지은이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예요? 준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분이 원래 여기 사시던 분인가요?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가라앉았어요. 2년 전에 국도에서 주워왔어요. 새벽에 장 보러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는데 피투성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준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거기 쓰러져 있었는지도. 의사가 그러는데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한 거래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할머니가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비닐 커튼 너머로 지은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억 잃은 젊은 여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부엌일 하나하나 가르쳐줬는데 이 아이가 참 열심이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준혁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 아가씨가 밤마다 잠꼬대를 하는데 매일 같은 말이에요. 준혁의 등줄기가 곧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제발. 매일 밤 저 말을 해요.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잠만 들면 저 말이 나와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뇌가 지운 기억을 몸이 놓지 못하는 거요.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2년 전 이사회 회의실 바닥에서
소연이 무릎 꿇고 울며 매달렸던 순간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쏘아졌어요. 나 안 했어. 믿어주세요. 제발. 그때 준혁은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연은 2년 동안 그 말을 매일 밤 되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억은 전부 잃었는데 그 순간의 절규만은 내가 지우지 못하고 매일 밤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모른 척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억을 잃은 거였어요.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준혁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우리 지은이가 누군지 알아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돈을 탁자에 놓고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바람보다 가슴 안쪽이 더 시렸어요.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자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출발할까요, 대표님?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2년 전 국도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임신한 몸이었다.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 밤마다 잠꼬대를 한다.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제발. 준혁은 서재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넣어둔 소연의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소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국밥집에서 본 소연은 그 웃음에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나서 해외로 도망갔다는 말을 믿었어요. 새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증거가 그걸 뒷받침해줬으니까요. 그런데 해외로 도망간 여자가 왜 시골, 국도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던 건지, 왜 기억을 잃어야 했는지, 그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설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 2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하나 찾아줘야 해. 날짜는 소연이 쫓겨난 바로 그날이었고 장소는 말자 할머니가 말한 국도 근처였습니다. 사흘 뒤 변호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어. 2년 전 그날 밤 해당 국도에서 교통사고 기록이 하나 있는데 피해자가 신혼미상 여성이야. 임산부였고 뇌손상으로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어. 준혁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고 날짜가 정확히 언제야? 친구가 날짜를 읽어줬어요. 소연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해외로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집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준혁은 친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소연이 아버지 박진우 씨 현재 주소 좀 찾아줘. 이틀 뒤 주소를 받아든 준혁은 직접 차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마을에 있는 낡은 원룸이었어요.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현관문 앞에 화분 하나가 말라 비틀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척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2년 전 결혼식에서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으며 울먹이던 그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문틈으로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우의 눈이 준혁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문틈 사이로 보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와?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장인이라고 부르지 마. 내 딸한테 뭘 했는데 이제 와서 찾아온 거야? 진우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준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찾았습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어요. 문을 닫으려던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소연이가 살아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어? 시골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있어요. 아이?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문틈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진우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는데 벽에 종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실종 전단지였어요. 소연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전국 경찰서에 넣은 실종신고 접수층이 파일에 두껍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노인이 딸을 찾아다닌 흔적이 이 방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우가 낡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에 전화가 왔었어. 준혁의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연이한테서 아빠 나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울면서 그러더라고. 비 오는 밤에.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당에 나가서 기다렸어. 우산도 안 쓰고 1시간, 2시간 새벽이 다 되도록 기다렸는데 안 왔어. 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았어. 그 뒤로 2년이야. 경찰은 가출이래. 내 딸이 가출을 해? 어딜 가출을 해? 진우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어요. 내가 이 꼴로 2년을 찾아다녔어. 전국을 돌아다녔어. 못 찾았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자네가 찾았다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이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저도 모릅니다.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예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우리 소연이가? 2년 전 그 밤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다쳐서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진우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 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데려가줘. 우리 딸한테 데려가줘. 준혁은 진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2시간을 달려 국밥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국밥집 안에 불빛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지은이 아이를 업고 탁자를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차에서 내리며 그 모습을 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이 부축하려 했지만 진우가 손을 뿌리쳤어요. 혼자 걷겠다는 듯 비틀거리며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진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손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소연아, 아빠야. 나 아빠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어요. 손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김지은이에요. 진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국밥집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2년을 찾아 헤매던 딸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울음인지 비명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등에 업힌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혁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분이 지은이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진우를 내려다봤어요. 2년 동안 딸을 찾아다녔는데 여기 있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진우 옆에 쪼그려 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세요. 지은이가 무서워해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딸을 봤어요. 지은은 겁먹은 표정으로 아이를 꼭 안고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미안해, 놀랐지? 아저씨가 좀 이상하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진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갈라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말자 할머니가 진우에게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진우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국물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 그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손 좀 닦으세요. 진우가 물수건을 받아들며 지은의 손을 봤어요.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찬물에 시린 국밥집 일을 하면서 거칠어진 딸의 손이었어요. 진우가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놀라게 하면 안 됐어요. 고마워, 아가. 진우가 작게 말했어요. 지은이 웃으며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고 준혁은 국밥집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바람나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 밤에 아버지한테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간다고 전화해놓고 도착하지 못한 채 2년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2년 동안 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현관문을 열어놓고 잠들었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밤에 소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했어요. 준혁은 변호사 친구와 함께 2년 전 그 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난 국도 주변 CCTV를 확보했는데 사고 직전 소연을 뒤쫓는 검은 차량 한 대가 찍혀 있었어요. 차량 번호를 추적하자 경영지원실장 태웅 명의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2년 전 이사회에서 공개됐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호텔 합성 영상의 원본을 복구하자 편집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영상 속 남자의 신원을 추적하니 태웅이 고용한 배우였습니다. 소연 명의 비자금 계좌는 개설 당일 소연의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시간에 소연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개설할 수 없는 계좌였던 겁니다. 소연 핸드폰의 포렌식 분석에서는 가짜 메신저 대화를 심어놓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불륜도 횡령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가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준혁의 친어머니 강명희 사망 당시 병원 기록을 입수했는데 사망 직전 혈중 약물 농도가 처방의 3배였습니다. 당시 간병인은 차미선이었어요. 아버지 태호 회장의 최근 건강검진 기록에서도 미량의 약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 미선이 친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한테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말자 할머니를 찾아가 소연의 가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2년간 장록 깊숙이 보관해뒀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옷가지 몇 벌 사이로 낡은 다이어리가 보였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모서리가 수백 번 열고 닫은 흔적으로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간 행복해지자 소연아. 어린 시절 소연이 자기 자신한테 쓴 문장이었어요. 준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 후 소연이 적은 일기들이 이어졌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것 같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시장에서 국밥 먹으며 웃었던 날, 도시락 2개를 싸며 콧노래를 불렀던 아침, 밤마다 남편 옆에서 다이어리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날들이 한 장 한 장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글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자금을 발견한 날의 일기는 글씨가 떨리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태웅의 분류를 목격한 날은 볼펜 자국이 종이에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여보, 나 정말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아기가 생겼어. 당신이 이거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둘게.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 글씨가 중간부터 심하게 흔들렸고 종이 위에 동그랗게 번진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울면서 쓴 거였어요. 쫓겨나던 마지막 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 다이어리에 마지막 말을 남긴 거였습니다. 준혁은 다이어리를 아는 채 고개를 떨궜어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입을 꽉 다물었지만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다이어리를 내려놓으려는데 표지 안쪽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테이프로 붙여있던 SD 카드였습니다. 준혁은 SD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노트북에 꽂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선과 경영지원실장, 태웅의 녹음 파일, 비자금 자료, 미선과 태웅의 불륜 사진, 필적 감정 결과가 전부 들어있었어요. 소연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였습니다. 이사회에서 USB가 비었을 때 소연의 절망이 어땠을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SD카드에 따로 백업해서 다이어리에 숨겨둔 소연의 마음이 어땠을지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준혁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면에 시어머니 미선이 앉아 있었어요. 준혁을 보더니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다니. 준혁은 대답 없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어요. SD카드 속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미선과 태웅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 우리가 한 거 전부. 가능하게 만들어. 그의 명의로 계좌 만들고 서명도 위조해.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어서 비자금 자금 흐름도, 서명 위조 감정 결과도, 미선과 태웅의 불륜 사진도 스크린에 떴어요. 마지막으로 친어머니 강명희 사망 당시 약물 과다 투여 정황과 태우 회장에 대한 약물 투여 검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선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조작이요? 준혁이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조작한 건 어머니 쪽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한테 불륜을 씌우고 횡령을 뒤집어 씌우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괴한까지 보내서 증거를 빼앗으려 했지 않습니까? 미선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국도에서 차에 치여서 기억을 잃었어요. 2년 동안 자기 이름도 모른 채 시골 국밥집에서 아이를 얻고 살아왔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친어머니도 어머니가 죽인 거죠? 약물 과다 투여. 간병인이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미선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차미선 씨, 정태웅 씨,
살인, 살인미수,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선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이럴 순 없어. 나는 이 집안 안주인이야. 경찰이 미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끌려나가면서 미선이 준혁을 노려봤어요.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회의실 문이 닫히고 미선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태호 회장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약물에 의해 흐려졌던 눈이 지금은 또렷하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아, 내가 어리석었다. 그 여자한테 속아서 내 어머니도 소연이도. 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지금은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준혁은 회사를 나와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국밥집에는 저녁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우가 구석자리에 앉아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말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국밥솥을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은에게 다가가 낡은 다이어리를 내밀었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지은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의 표지를 천천히 열었어요.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언젠간 행복해지자 소연아. 지은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자신도 모르겠는데 이 글씨를 보면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더듬을 때마다 눈물이 다이어리의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손을 잡으면 왜인지 안전하다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는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지은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아빠. 자기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지은도 몰랐어요. 기억이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알아본 거였어요. 진우가 무너졌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울었는데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2년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어요. 준혁은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우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왜인지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올라가 준혁의 볼에 닿았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볼에 손을 대는 이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익숙해서 지은 자신이 놀랐어요. 국밥집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도 진우도 준혁도 울고 있었고 지은은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엄마의 등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준혁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미선은 살인, 살인미수, 횡령, 문서 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경영지원실장 태웅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연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이유는 무효 처리됐고 아이의 호적에 아버지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소연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고 어쩌면 평생 이대로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괜찮았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준혁은 매일 국밥집을 찾았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국밥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거든요. 아침마다 국밥집에 와서 지은이 육수 끓이는 걸 도왔어요. 처음엔 사골 고는 불 조절도 못했지만 지은이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손님, 아니 준혁씨, 불이 너무 세요. 이렇게 약하게 해야 해요. 지은이 준혁의 손을 잡고 가스 밸브를 조절해줬어요. 준혁은 그 손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3년 전 소연이 커피를 내밀며 웃었던 그 수줍은 웃음이 지은의 얼굴에도 똑같이 번져 있었어요. 기억은 없어도 이 사람의 웃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국밥집 옆에 작은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아직 딸이 자기를 아버지로 기억은 못하지만 진우는 매일 국밥집에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딸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국밥을 가져다 주면 진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아가. 지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국밥 많이 드세요. 진우는 그 한마디가 좋았어요. 아버지라고 불리지 못해도 딸이 건네는 국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한 발 물러나 쉬는 시간이 늘었어요. 지은이 국밥집을 거의 혼자 돌릴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가 처마 밑 의자에 앉아 해를 째며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에 국도에서 주워온 아이가 이제 나보다 국밥을 잘 끓여. 할머니가 씩 웃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국밥집 앞 벤치에 준혁과 지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진우가 아이를 쫓아다니며 느릿느릿 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준혁에게 말했어요. 기억은 아직 안 나요. 괜찮아.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은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옆에 있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알아갈 수 있어요. 천천히, 우리.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준혁에게 달려와 무릎에 올라 앉았습니다. 준혁이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가 준혁의 볼에 손을 대며 까르르 웃었어요. 지은이 그 모습을 보며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새 다이어리였어요. 말자 할머니가 사준 거였습니다. 지은이 첫 장을 펼치고 볼펜을 들었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것 같다. 어린 시절 자기 자신에게 약속했던 문장이 2년의 어둠을 지나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어요.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연이가 기억을 잃고도 매일 밤 잠꼬대로 되뇌던 그 한마디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제발 이라는 절규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는 모든 걸 잊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 뇌가 지워버린 고통을 가슴이 끝내 놓지 못했다는 것, 그게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의 가장 깊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연이가 쫓겨나던 마지막 밤 낡은 다이어리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그 문장이 떠오릅니다.
여보, 나 정말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아기가 생겼어. 당신이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둘게.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다이어리에 마지막 말을 남기던 그 밤의 소연이를 떠올리면 어쩌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 속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데 말할 곳이 없었던 날, 진심을 다했는데 외면당했던 날,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던 그 외롭고 길었던 밤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새벽잠을 줄이며 거친 손으로 밥상을 차리셨던 어머니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아픈 허리를 숙이고 또 숙이셨던 아버지들, 남들은 모르는 그 눈물의 무게를 오직 혼자서 감당해 오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묻혀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낡은 다이어리 안에 숨겨진 SD 카드처럼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은 기억이 사라져도 몸 어딘가에 남아서 끝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간다고 말입니다. 소연이가 기억도 없이 준혁의 볼에 손을 대던 그 순간, 아버지 진우의 거친 손을 잡고 무의식적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억울한 일로 가득 차 있어도 사랑했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러분께서 평생을 바쳐 흘리신 땀방울과 남몰래 삼키신 눈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의 삶 속에서 가장 따뜻한 열매로 익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평생 짊어지고 오신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이가 2년의 어둠을 지나 새 다이어리에 다시 적은 그 문장처럼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에도 그 문장이 매일매일 새겨지는 따스하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저희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이 따뜻한 감동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건강이 최고입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편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